에 대한 이해라고 이런 제목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자, 먼저 슈퍼비전이라는 용어에 대한 좀 배경 설명을 몇 가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긴 한데요. 자, 일단 슈퍼비전, 그 표기로는, 국어 표기로는, 한글로는 슈퍼비전이라고 표기를 합니다만, 제가 계속 발음할 때 슈퍼비전, 그러니까 슈가 아니라 슈퍼비전으로 계속 발음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게 영어이기 때문에 영어식 발음은 슈퍼비전이 훨씬 더 가깝습니다. 이제 미국에서 발음을 할 때 슈퍼비전이라고 하지 않고 슈퍼비전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게 발음하기도 훨씬 더 편합니다. 그리고 원래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공식 표기, 한글로 표기할 때도 공식 용어의 표현 방법이 사회복지 슈퍼비전, 이렇게 숫자로 슈가 아니라 라고 표기를 했었는데요. 이게 다른 분야의 슈퍼가 쓰이는 용어들과 통일하기 위한 국어 사전적인 통일 때문에, 그러니까 슈퍼마켓, 같은 슈퍼입니다. 그래서 근데 슈퍼마켓이라고 표기를 하죠. 그리고 또 영화에 나오는 슈퍼맨이라고 하지 슈퍼맨이라고 하지는 않아서 우리나라의 외래어로서의 표기법이 슈로 표기를 하기 때문에 이제 사회복지 분야에서도 이걸 슈로 바꿨습니다. 원래는 수였었는데요. 근데 어차피 뭐 외래어이기 때문에 저는 발음을 그냥 계속 슈퍼비전이라고 하겠습니다. 표기는 슈퍼비전이고요. 전 발음은 계속 슈퍼비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슈퍼비전을 영어의 슈퍼비전의 의미는, 슈퍼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만 위에서라는 뜻이 있고요. 비전은 본다라는 뜻이 있어서 슈퍼비전 그러면 위에서 본다라는 뜻인데요. 상급자가 하급자의 업무를 위에서 지켜본다. 왜 우리가 항상 피라미드 모양을 그려서 상급자가, 중간관리자인 상급자가 하급자가 어떻게 일을 잘하고 있는지 이렇게 위에서 지켜본다, 이런 뜻이 슈퍼비전인데요. 이걸 번역을 할 때 지도감독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교과목 명에서도 사회복지 지도감독론 이런 교과목이 별도로 있는데요. 근데 지도감독이란 또 뉘앙스가 지도도 그렇고 감독이란 말이 들어가면 굉장히 딱딱해지고 뉘앙스가 일방적인 그런 뉘앙스여서 그냥 대부분 현장에서도 지도감독이라는 단어는 쓰지 않고 슈퍼비전이라는 단어를 외래어를 그냥 그대로 쓰고 있고요. 이것이 이제 사람에게 적용이 되면, 슈퍼비전이라는 것은 하나의 명사인데 이것이 사람에게 적용이 되면 슈퍼바이저 그리고 슈퍼바이지, 이렇게 두 가지로 적용이 되는데요. 영어에 OR이 붙은 슈퍼바이저, 그러니까 여기에는 지금 OR이 붙은 거고요. 여기에는 지금 EE가 붙은 건데요. OR이 붙은 것은 행위자를 의미하죠. ER이나 OR이나 영어에서. 그리고 맨 끝에 EE가 붙으면 그것은 행위를 받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슈퍼바이저 그러면 슈퍼비전을 주는 사람이고요. 슈퍼바이지 그러면 슈퍼비전을 받는 사람을 의미하는 건데, 자, 그래서 슈퍼바이저, 슈퍼바이지 이 단어를 이번 시간에 제가 수십 번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혼동하지 않길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저는 표기는, 공식 표기 한글의 맞춤법은 슈퍼비전인데 발음은 슈퍼비전으로 하겠고요. 용어는 슈퍼바이저, 슈퍼바이지 두 가지가 있는데, 슈퍼비전을 주는 사람, 그러니까 상급자입니다. 여러분의 실습 지도자 같은 경우인데 이것을 슈퍼바이저라고 하고요. 이제 써놓으면 사실 굉장히 헷갈립니다. 슈퍼바이지는 여러분을 의미하는 겁니다. 실습을 받는 사람. 근데 이 슈퍼비전이라는 것이 실습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에게는 실습으로서 이 슈퍼비전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만, 원래는 초보 사회복지사, 그러니까 복지기관에 처음 입사한 초보 사회복지사, 이제 막 입사했습니다. 어저께. 이렇게 초보 사회복지사를 숙련된 노련한 사회복지사로 성장시키고 훈련시키는 과정을 슈퍼비전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영역에 실습생도 포함된다는 의미지, 사실 실습생의 본질은 아닌 거죠. 본래는 초보 사회복지사를 성장시켜 나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로빈슨이라는 학자의 슈퍼비전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면, 슈퍼비전은 일정한 지식 및 기술을 갖춘
사회복지사가 비교적 준비가 덜 된 사회복지사를 훈련시키는 교육적인 과정을 정의한. 자, 앞에서 일정한 지식과 기술을 갖춘 사회복지사. 자, 이게 자격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자격증은 어차피 다 있다고 가정하는 거고요. 5년, 10년 정도 현장에서 클라이언트를 만나고 행정 업무도 하고 이러면서 경험이 풍부한, 노련한, 숙련된 그런 사회복지사. 뭐 예를 들자면 조직 안에서 중간관리자 이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팀장이나 부장이나. 그리고 비교적 준비가 덜 된 사회복지사. 초보 사회복지사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사회복지사 중에서 누구는 낮고 누구는 좀 떨어지고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고 이제 5년, 10년 돼서 숙련된 사회복지사가 이제 막 입사한 초보, 새내기, 병아리 사회복지사를 훈련시켜 나가는 과정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겠고요. 카두신, 이 학자는 아동복지에도 아주 많은 기여를 한 학자인데요. 슈퍼바이저가 슈퍼바이지의 업무 수행을 지지, 조정, 강화, 평가함으로 하도록 권위를 위임받은 기관 행정직원으로서 행정교육 지지적 기능을 수행한다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약간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게 기관의 행정직원이라는 표현입니다. 기관의 행정직원이라고 표현하면서 실천하는 직원이 따로 있고 행정직원이 따로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만 여기서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여기서 행정직원의 의미는 행정을 담당하는 중간관리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또 삼각형을 그려보면 사회복지 조직의 피라미드, 위계적인 관료제이죠. 일선 사회복지사가 있고 팀장이 있고 보통 과장이라고 하기도 하고 팀장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팀장이 있고 그 다음에 부장이 있고 그 다음에 기관장이 있고 그런데 팀장 이상에서는 행정적인 업무를 함께 합니다. 팀장은 행정 업무와 실천 업무를 대개는 병행을 하고요. 부장쯤 되면 클라이언트 거의 안 만나죠. 주로 행정 업무, 기관장은 뭐 물론이겠고요. 자, 그런 의미에서 중간관리자 이상, 그리고 중간관리자 이상은 워낙에 실천을 충분히 한 그리고 승진을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서의 행정직원이라는 것이 행정만 처음부터 담당하는 직원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실천도 해왔고 그래서 성장을 했고 승진해서 지금은 행정을 주로 담당하고 있는 중간관리자지만 경험이 이미 풍부한 그런 중간관리자 직급이 있는 그런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런 기관 행정직원으로서 행정, 교육, 지지 이 세 가지 개념은 이번 시간에 제가 여러 번 또 말씀을 드릴 텐데요. 카두신이라는 학자의 이 세 가지 분야의 분류가 슈퍼비전에서 아주 널리 사회복지에 받아들여지고 있고요. 사회복지의 기능을 이렇게 행정적 기능, 교육적 기능, 지지적 기능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제가 길게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종합을 해보자면 여러 학자들의 내용이 있습니다만 또 종합을 해보자면 사회복지 슈퍼비전이라는 것은 클라이언트에 대한 최선의 서비스 제공 및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조직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실행되는 과정으로서 슈퍼바이저와 슈퍼바이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 과정이라고 이제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슈퍼비전의 기능이 행정, 교육, 지지. 물론 제가 길게 더 다룰 예정입니다만 이걸 좀 더 기본적으로 개념을 잡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행정적인 슈퍼비전은 초보 사회복지사를 유능한 사회복지사로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교육적인 것은 전문적인 사회복지사로 성장을 시키는 거고요. 지지적인 슈퍼비전은 업무에 만족하는 사회복지사로 성장시키는 겁니다. 자, 이것을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여기 막 입사한 땡땡 복지관에 이제 막 출근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아주 초보에 아무것도 모릅니다. 자, 그리고 클라이언트가 여기 있는데요. 이 사회복지사는 일단 이 행정기관에서 그러니까 이 사회복지기관에서 행정적으로 업무 수행을 유능하게 잘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모릅니다. 결제를 어떻게 올리는지, 서류를 어떻게 만드는지, 기한을 어떻게 하는지, 도무지 아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사회복지 기관마다 다 차이가 있어서 A 복지관에서 B 복지관을 옮겨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익숙하지 않을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자, 일단 이 직원으로서 사회복지사이기도 합니다만 직원으로서 이 사회복지기관의 행정적인 면에 있어서 유능하게 숙달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한도 잘하고 결제도 잘 받고
이제 그런 과정이 행정적 슈퍼비전인 거고요. 결제 받을 땐 이렇게 하라라고 알려줘야 되겠죠. 선임자가. 그게 슈퍼비전의 한 영역이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교육적. 교육적은 주로 클라이언트에 대한 건데요. 우리가 여러분이 지금 교육을 받고 계시고요. 이 교육이 필요한 이유는 궁극적으로 클라이언트에게 좋은 서비스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이 사육사가 만나게 되는 클라이언트에게 좋은 서비스를 주기 위해선 우리는 전문적인 교육을 필요로 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그런 과정을 겪고 있고요. 근데 이게 이제 사육사 자격증 취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현장에 나가서도 계속 필요하게 된다는 것의 의미고요. 사회복지기관 가서도 여기 팀장이 클라이언트에게 좋은 서비스를 줄 수 있도록 전문적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직접 할 수도 있고 어떤 외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지 격려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교육적 슈퍼비전의 초점은 클라이언트에게 전문적 서비스를 줄 수 있는 능력을 키우자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지지적 영역은 모든 직장인들이 사회복지사도 이제 복지원의 직장인이니까요. 직장인들이 뭔가에 힘들고 지칠 때가 있죠. 그렇게 힘들고 지치지 않고 자신의 업무에 만족하는 사회복지사로 성장시켜내는 겁니다. 아, 나 이 복지관에 근무하는 게 내가 앞으로 난 정년퇴직할 때까지 여기 있고 싶어. 물론 이제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만 그런 정도로 동기부여도 있다면 자기의 업무에 만족하고 그렇게 이 조직에 만족한다면 그래야 좋은 서비스가 나올 수 있겠죠. 클라이언트에게도.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영역, 이 기관 안에서 행정적으로 일을 잘 하는 겁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 만날 때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직장인으로서 지치지 않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잘 되어 있습니다. 만족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만족해.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이 초보 사회복지사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중간 관리자가 지지 격려, 훈련, 지원 이렇게 하는 과정, 상호작용하는 과정을 슈퍼비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슈퍼비전의 기능입니다. 자, 앞선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행정, 교육, 지지 이렇게 세 가지 큰 영역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텐데 그 첫 번째가 행정적 슈퍼비전입니다. 제가 앞선 시간에 말씀을 드릴 때 사회복지 조직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 사회복지사가 들어왔을 때 이 안에서 행정적으로 업무 수행을 잘 할 수 있는 유능한 사회복지사로 성장시켜내는 것. 혼자 되는 게 아니니까 상급자가 팀장이 또는 부장이 그 슈퍼비전을 통해서 성장시켜 나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개요를 살펴보면 목적은 그러니까 행정적 슈퍼비전의 목적은 사회복지사가 업무에 적절히 수행할 수 있는 직무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슈퍼바이저는 기관 정책 및 절차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보통의 슈퍼바이저는 그 기관마다 또 다 차이가 있습니다만 보통 한 직급이나 두 직급 위, 그러니까 팀장이나 부장이 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팀장이 담당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기관장이 일선 직원을 직접적으로 슈퍼비전 주는 경우는 뭐 그다지 많지 않고요. 물론 이제 조직의 규모가 작아서 지역아동센터나 노인요양원처럼 사회복지사가 뭐 2명 내지 3명 요 정도 있는 상황이라면 뭐 중간 관리자가 따로 없기 때문에 당연히 기관의 책임자가 초보 사회복지사를 훈련시켜 나갈 텐데요. 좀 규모가 있는 복지관이라면 보통 한 직급 정도 위가 더 일반적인 슈퍼바이저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자, 행정은 사회복지 행정론의 행정 전반을 모두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사회복지 행정론에서 그 뭐 인사, 재무 뭐 여러 가지를 다루게 되죠. 그 전반적인 걸 모두 다루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뭐 결제받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차량을 이용할 때는 어떻게 예약을 해야 되는지, 클라이언트에게 현금 후원을 할 때는 어떤 행정적인 절차가 필요한지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 사회복지사를 하나하나 이제 알려주고 훈련시켜 나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행정적 슈퍼비전의 세부 과업을 좀 더 나누어서 살펴보면 10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그 첫 번째가 직원 선발 및 배치입니다. 자, 직원 선발 및 배치. 사회복지 실천에서 클라이언트를 돕는 도구는 뭐냐면 사회복지사라입니다. 우리는 어떤 기계장치를 가지고 클라이언트를 돕는 게 아니고 사회복지사 자체가 도구인 셈이죠. 그런 만큼 직원 선발은 클라이언트를 돕는 과정에 있어서 그야말로 뭐 아주 관건이 되는 내용입니다. 사실 넓게 보자면 일반적인 영리 기업도 일반적인 조직도
사람을 어떻게 잘 쓰냐가 그 조직의 활성화에 뭐 아주 관건인 셈이죠. 물리적인 조건보다는 사회복지기관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돕는 도구가 누구냐 하면 사람으로서 사회복지사 본인이 돕는 도구인 셈입니다. 도구가 좋으면 더 좋은 서비스가 될 텐데 좋은 직원을 선발해야겠죠. 그 자체가 행정적 슈퍼비전의 세부 과업 중에 하나입니다. 직원을 선발하고 훈련하고 어느 부서에 배치할 것인가. 자, 연결해서 업무 계획 및 할당인데요. 자, 일단 초보 사회복지사가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선발이 돼서 일을 이제 열심히 처음엔 되게 열심히 하죠. 그 슈퍼바이저의 입장. 자, 한 가지 또 전제할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이 슈퍼비전을 다룸에 있어서 여러분의 시각 관점은 슈퍼바이저의 관점을 가지셔야 이해가 훨씬 더 빠릅니다. 그러니까 이 과목, 이 분야는 좋은 슈퍼바이저가 되기 위한 것이 기본적인 관점입니다. 일단 초점은 좋은 슈퍼바이저가 되는 것이 이 분야의 초점이기 때문에 슈퍼바이지로서의 초점보다는 슈퍼바이저로서의 초점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 업무 계획 및 할당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슈퍼바이저로 가정을 해보시고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직원들에게 업무 할당, 업무 계획을 여러분이 중간관리자로서 여러분의 팀원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인데요.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어떤 초보 사회복지사가 어떤 초보 사회복지사가 매일매일 야근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슈퍼바이저로서 어떻게 이 상황을 이제 바라보고 관련할 거냐의 문제인데요. 그냥 사회통념 중에 하나, 직원들이 야근하면서 자발적으로,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야근을 하고 열심히 하면, 참 열심히 하네, 열심히 하게, 그리고 먼저 퇴근하고. 자, 이게 보통 드라마에서 나오는 장면인 건데요. 슈퍼바이저로서 사회복지사들이 매일매일 야근을 하고 있으면 칭찬할 일이 아니고 사실 걱정을 해야 됩니다. 이게 뭔가 업무 할당이 잘못된 거 아닌가? 저 사회복지사에게 너무 많은 일이 가고 있는 게 아닌가? 또는 적절한 일이긴 한데 아직 역량이 좀 부족해서 업무 처리하는데 좀 뭔가 지금 버거운 것은 아닌가라고 우려하고 업무 점검을 해봐야 될 상황이지 지금 야근을 많이 한다고 해서 참 만족스럽게 내가 지도 감독 잘하고 있군. 저 사람 일 열심히 하는 거 보니까 앞으로 뭐 칭찬도 해주고 승진도 고려해야겠네가 아니고 지금 뭔가 업무 할당이 잘못된 거 아니겠나라고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야근을 한다면 이게 뭐 사람에 따라서 어느 정도는 유지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보자면 소진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지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장기적으로 이제 성장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더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 있을 때 사실 저도 야근을 뭐 굉장히 많이 했었고요. 이제 자발적으로 사실은 뭐 누가 시킨 건 아니었는데 일을 뭐 열심히 하려다 보니까 야근을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이었는데 그때 저의 슈퍼바이저는 아니었습니다만 관장님이 더 위에 있었던 관장님이 저한테 그런 반응을 보이셨었어요. 너무 야근을 많이 하는 게 적절치 않을 수 있겠는데라는 우려를 표명하셨던 건데 그때 전 잘 이해를 못했었습니다. 초보 입장에서 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왜 말리는 거지? 그래서 퇴근한 것처럼 나갔다가 이제 저녁밥 먹고 다시 들어와서 몰래 야근한 적도 있고 한데요. 근데 저는 지금은 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모든 직원들이 매일매일 밤 12시까지 야근한다면 오래 가지 못합니다. 뭔가 조직에 어려운 점이 뭔가 잘 안 맞아 돌아가는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생기게 됩니다. 당장은 일을 잘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이건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정시에 퇴근할 수 있도록 업무 할당을 하는 것. 이게 슈퍼바이저의 기본적인 책무의 방향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업무 위임과 대리적 책임입니다. 위임이라는 것은 결제하지 않고 업무를 하급자에게 맡기는 것을 의미하죠. 사회복지기관도 관료제여서 모든 건 결제하고 진행해야 됩니다. 뭐 하나하나 이제
재정 지출에 관련된 거라면 뭐 더더욱 정말 10원짜리 한 장도 그냥 혼자 쓸 수는 없고요. 다 결제 받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어떤 업무에 대해서는 위임, 그러니까 김 선생님 알아서 해, 뭐 이런 게 가능한 거죠. 그걸 이제 위임이라고 하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위임했으니까 그러면 상급자가 슈퍼바이저가 책임이 없냐 하면 그렇지 않고 위임한 업무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다는 것이 대리적 책임의 의미입니다. 위임을 한 업무가 어떤 문제가 생겼다면 거기에 대해서도 함께 책임을 지는 겁니다. 위임을 했으니까 나는 모르겠다가 아니고, 자, 여기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사례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업무 모니터링과 평가 및 견책입니다. 사회복지기관에서도 심할서, 또 감봉, 최종적으로 가장 강력한 징계인 사직, 권고사직, 이런 것들이 다 존재합니다. 저도 제가 감봉을 당해본 적은 없습니다만, 행정관리자로서 어떤 직원에 대한 감봉에 대한 의사결정 또는 사직에 대한 의사결정도 해본 적이 있고요. 사회복지사가 모였다 하더라도 분명히 누군가 문제가 있고 이 업무를 잘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징계를 해야 되고요. 그러한 평가 및 견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업무의 조정 및 갈등 관리, 부서가 나눠져 있으면 분명히 갈등이 생기고 어떤 특정 업무가 이제 A 부서일인지 B 부서일인지 서로 갈등이 있기 마련인 건데요. 거기 관련된 조정을 상급자인 슈퍼바이저가 하게 됩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지는 행정적 슈퍼비전의 세부 과업인데요. 조직 구성원 간의 의사소통인데, 자, 슈퍼바이저는 기본적으로 중간관리자입니다. 그래서 조직 안에서 전 직원이 모여서,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규모, 이런 슈퍼비전의 기본, 일반적인 사회복지관 규모로선 최소한 한 10명 이상의 사회복지사가 근무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규모가 아주 작은, 한두 명이 근무하는 곳은 사실 적용이 안 되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자, 기본적으로 한 10명 이상 근무한다고 가정하겠고요. 전 직원이 모여서 회의하는 것은 뭐 한 달에 한 번쯤은 있을 수 있겠지만, 뭐 매번 그때그때 전 직원이 다 모여서 회의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부서회의가 따로 있고, 팀장 회의가 따로 있게 마련이죠. 관리자 회의가, 중간관리자 회의가. 그래서 중간관리자에서 어떤 사실 더 중요한 의논들이 오고 가게 있고 중요한 의사결정이 될 텐데요. 그걸 슈퍼바이저들이 자기 팀원들에게 각자 전달하게 됩니다. 이 팀원들은 모든 회의에 다 참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달하는 과정, 또 여기 의견을 우리 부서원들의 의견은 이렇습니다라고 이제 관리자 회의에 가서 이제 의견을 전할 텐데요. 그 과정에서 슈퍼바이저는 굉장히 그 역할을 잘 수행해야 됩니다. 이게 참 쉽지가 않은 문제여서요. 자, 조직 구성원 간의 의사소통, 슈퍼바이저 잘 기능을 해야 됩니다. 옹호 및 행정적 완충 기능인데요. 옹호, 그러면 우리는 항상 클라이언트를 옹호하는 것, 이 떠올리시겠습니다만, 슈퍼바이저로서, 이 중간 관리자로서 옹호해야 될 대상 중에 하나는 직원입니다.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를 옹호하듯이 일선에 있는 이 직원들, 슈퍼바이지들이 어떤 자기 주장을 잘 못하는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중간 관리자는 옹호, 편들어주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자, 이것도 잠시 후에 사례를 좀 보겠고요. 변화 매개 및 지역사회 연계입니다. 사회복지기관도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변화해 나가야 됩니다. 뭐 정책도 하도 많이 바뀌고요. 인권에 대한 수준도 뭐 빠르게 변하고 있고, 이런 변화 과정들을 슈퍼바이지보다는 경험이 있는 슈퍼바이저가 주도해 나가야 된다는 말의 의미고요. 기관의 사명과 가치 및 방침의 내재화. 자, 사명, 설립 이유, 우리 복지관이 왜 존재하는지, 우리 복지관 설립자가 이 복지관을 왜 설립했는지, 이런 것들을 신규 직원들도 그냥 제가 앞서서 설명드린 마치 그 집에 가훈을 좋은 얘기 써놓고 이제 벽에 걸어놓고 뭐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것처럼, 학교에서도 뭐 급훈 뭐 이런 게 있었죠. 그런데 대부분 그 급훈이 뭔지 뭐 기억할 수 있겠지만 그걸 내면화해서 정말로 행동에 반영하려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복지관에서도 설립자가 왜 설립했는지를 그냥 좋은 얘기, 기억 속에만 남아있는 그런 게 아니고 정말로 실천하는 과정에, 그리고 미래에 우리 복지관을 어떤 모습으로 이끌어 나갈 거냐에 대해서
그 기관의 사명과 가치가 내재화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재화라는 건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정말로 그게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중재기능. 여기서 중재기능은 주로 기관 외부의, 사회복지기관 외부에서의 그 타 기관과의 협력할 때 어떤 그 협력 기능의 중재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재는 중립적인 역할을 한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 누가 하냐 하면 슈퍼바이저가 슈퍼비전을 통해서, 그래서 슈퍼바이즈가 성장할 수 있도록, 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사례를 이번 시간에 여러 가지 사례를 볼 텐데요. 이 사례는 다 제가 현장에서 근무할 때 경험했던 실제 사례들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지적장애 2급, 나이는 20살 여성 클라이언트였었고요. 여성 클라이언트가 지금은 장애 등급은 폐지가 됐습니다만, 클라이언트가 생활실에서 행방불명인, 그러니까 숙소에서 생활하는 곳에서 어디 갔는지 이제 아무도 모르게 된 상황입니다. 행방불명인 상황이 발생을 했고요. 슈퍼바이저가 슈퍼바이지에게 이때 보여야 할 바람직한 태도는 무엇인가인데요. 이때 실제 상황에서 이때 이제 원장님이셨던, 기관장이었던 분의 반응은 아주 일반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왜 드라마 같은 데서 나올 법한 그런 반응이었는데요. 지금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디 갔는지 아무도 몰라요. 일을 어떻게 했길래. 이제 이런, 물론 뭐 제가, 그대로 옮길 수는 없고, 기억도 잘 나지 않고, 그대로 옮길 수는 없는데, 의미는 이런 거였습니다. 일을 어떻게 했길래. 빨리 찾는데, 나중에 이제 책임질 사람이 있으면 책임져야 될 거야. 뭐 이런 뉘앙스의, 이제 태도였었습니다. 아주 뭐 일반적인 드라마에 나오는 무슨 이제 그 회사에서 문제가 생기면 나오는 그런 반응, 아주 보편적인, 통상 일반적인 반응이었었는데요. 자, 앞서서 슈퍼바이저의 업무 위임과 대리적 책임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생활실에서의 서비스, 구체적인 케어는 위임된 업무입니다. 이걸 뭐 하나하나 지금 오늘 점심을 어떻게 할까요? 뭐 오늘 목욕을 할까요 말까요? 이런 하나 일일이 그렇게까지 일일이 결제를 받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인 어떤 케어는 다 위임되어 있죠. 현장의 직원들한테. 그래서 기관장 입장에서는 사실 매일매일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를 아주 속속들이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이게 업무 위임인 셈인데요. 자, 기관장 입장에서는 이런 느낌일 수 있습니다. 자, 맡기고 이제 케어를 기본적인 업무를 맡겼는데 행방불명됐어요. 그럼 이제 화가 날 수 있죠. 일을 어떻게 했길래 누가 책임져야 돼? 이제 이렇게 이런 태도를 취할 수 있겠지만 업무 위임과 대리적 책임, 위임한 업무에 대해서도 함께 책임을 지라는 것이 슈퍼바이저에 대한 기능의 하나로 좀 전에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함께 책임지라는 얘기입니다. 위임한 업무에 대해서도. 여기서의 정답에 가까운 것은 이런 태도입니다. 슈퍼바이저가 또는 기관장이 지금 이런 행방불명된 상황입니다. 이럴 때, 이제 일을 어떻게 했길래 보다는 책임은 내가 질 테니까 일단 빨리 찾고 그 상황을 수습합시다. 책임을 본인이 진다는 것을 직원들에게 알려야 됩니다. 나는 책임 없고 당신들만 책임이야. 가 아니고 책임을 나도, 물론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책임이 있으면 같이 책임을 질 필요가 있겠죠. 어떤 이제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런데 이걸 일선 직원들한테만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슈퍼바이저나 기관장도 함께 책임을 지라는 것이 대리적 책임의 의미고, 교과서적으로도 이게 교과서에 나와 있습니다. 업무 위임과 대리적 책임이라는 개념으로서. 자, 근데 이게 선언적인 의미로 뭐 이게 바람직해 보이니까 뭐 이렇게 되면 멋있어 보이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렇게 대리적 책임을 표명을 해야, 그래야 직원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급자를 지도자로서 받아들이고 따르는 지도가 역할이 그런 상황이 가능한 거죠. 만약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사소한 문제부터 큰 문제까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책임자가 책임을 묻는 역할만 한다면, 자, 이건
여기까지 잘못된 거니까 김 선생님 책임지고, 이거는 이만큼 잘못된 거니까 김 팀장 책임지고, 책임을 묻는 것만 한다면, 최고 책임자가, 그러면 직원들은 마음 놓고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책임져야 될까봐 업무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임하게 되죠.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클라이언트에게 좋은 서비스가 전달되지 않는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사회복지 조직이 왜 존재하냐면, 월급 받으려고 존재하는 게 아니고, 클라이언트에게 좋은 서비스를 전달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클라이언트에게 좋은 서비스 전달하려면 직원들이 열심히 창의적으로 도전적으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그 기관장 슈퍼바이저가 책임 묻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함께 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직원들이 동기부여돼서 열심히 일할 수 있고, 그래야 클라이언트에게 좋은 서비스가 할 수 있고요. 이 상황에서도 슈퍼바이저 또는 기관장은 대리적 책임, 함께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여러분이 미래의 슈퍼바이저가 됐을 때 이제 이런 관점으로 이런 상황을 대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사례인데요. A 사회복지사가 담당인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불만을 가진 지역 주민이 슈퍼바이저를 찾아왔습니다. 자, 그리고 요구사항을 해결해달라고 요청할 때 슈퍼바이저가 지역 주민에게 보여야 할 바람직한 태도는 무엇인가인데요. 자, 지금 우리가 슈퍼비전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슈퍼바이저로 표현했습니다만,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서 슈퍼바이저는 다 기관장이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불만을 가진 지역 주민이 찾아오게 되는 상황은 그렇게 드물지 않습니다. 특히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으로서 지역주민센터에서 업무를 하시게 될 때 제일 많은 스트레스가 이제 소위 말하는 악성 민원인, 이제 뭐 규정대로 업무를 진행했는데도 불구하고 불만 가지고 이제 배째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제일 어려운 애로사항 중에 하나인데요. 지역사회복지관 또는 어떤 복지관에 근무하더라도 어떤 의미에선 꼭 적절하지 않은 과도한 불만을 가진 지역 주민들이 찾아오게 되는 경우는 뭐 아주 흔한 일 중에 하나인데, 뭐 전형적으로 이런 겁니다. 관장 나오라 그래. 우리 뭐 드라마에 보면 그런 장면들 나오죠. 책임자 어디 있어? 직원들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야? 뭐 이제 이런 상황인 겁니다. 지역 주민이 슈퍼바이저를 찾아와서 A 사회복지사가 왜 이렇게 일을 하는 거야? 기관장 나오라 그래. 책임자 나와. 이런 상황인 겁니다. 소리도 크게 지르면서 실제 겪었던 상황인 건데요. 자, 이럴 때 여러분이 여러분이 만약 기관장이라면 이런 상황을 어떻게 대처할 거냐에 대한 이제 그 문제인 건데요. 자, 여러분은 지금 슈퍼바이지 A 사회복지사 입장이 아니고 슈퍼바이저로서 기관장의 입장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다루는 것의 초점은 좋은 슈퍼바이저가 되기 위한 그러한 훈련 과정입니다. 자, 오답은 이런 겁니다. 자, 정답은 좀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고요. 오답은 첫 번째는 방관하는 겁니다. 에라 모르겠다. 기관장이 그 TV 뉴스에 보면 기자들이 취재를 하러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어떤 공공기관이든 취재하러 이제 찾아가면 막 도망가는 장면이 나오기도 하죠. 그냥 모르겠다 하고 덮어두려고 하는 겁니다. 누가 찾아와서 불만을 제기하던 지역 주민이 뭐라고 하던 그냥 없는 것처럼 문 닫고 또는 도망가기도 하고 모르겠다. 물론 바람직하지 않고요. 두 번째는 슈퍼바이저가 막 해결하는 겁니다. 지금 뭔가 불만을 가진 지역 주민이 왔으니까 기관장도 사회복지사이고 경험이 10년, 20년 있을 수 있겠죠. 그럼 이제 문득 과거로 자기 자신이 돌아가는 겁니다. 현장에서 지역 주민, 클라이언트 만난 것처럼, 민원인을 만난 것처럼. 그래서 저한테 얘기해 보세요. 무슨 문제가 있는지 제가 해결해 드릴게요. 라는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 해결하는 건 좋겠지만 지금 슈퍼바이저, 기관장의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기 시작하면 A 사회복지사 입장에선 본인의 업무인데
본인이 없는 사이에 기관장이 자신의 업무를 막 추진해서 해결해 나갔습니다. 그럼 나는 뭐지?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기관장은 모든 업무를 자기가 스스로 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업무를 위임해야 되는 입장에선 하나하나를 자기가 직접 해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관리자는 그렇게 썩 적절하지 않은 모델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세 번째, 오답으로서의 세 번째는 A 사회복지사를 불러서 질책을 하는 겁니다. 도대체 업무 처리를 어떻게 했길래 지역 주민이 불만을 가지고 와서 날 찾아와 업무를 어떻게 한 거야? 이것도 물론 바람직하지 않고요. 네 번째로 A 사회복지사를 불러서 저기 나는 모르겠고 김 선생님이 빨리 좀 알아서 어떻게 좀 해. 지금 시끄러워 죽겠어. 나는 모르겠는데 무조건 위임하는 겁니다. 관심 없고 알아서 해 제발. 문제만 없게 해줘. 뭐 이것도 바람직한 슈퍼바이저 기관장의 모습은 아닐 것 같아 보입니다. 자, 이 네 가지가 다 바람직하지 않는 모습들이고요. 앞에서 다루었던 행정적 슈퍼비전의 영역에서 지금 제가 다루고 있는 것은 옹호 및 행정적 완충의 기능에 대한 이해입니다. 슈퍼바이저는 슈퍼바이지의 편을 들어주는 옹호를 해야 된다는 것. 사회복지사 클라이언트 옹호하는 것처럼 기관장은 슈퍼바이저는 슈퍼바이지를 편들고 옹호해줘야 된다는 것의 의미고 또 행정적 완충 기능을 해야 된다는 것의 의미인데요. 기관장 슈퍼바이저에서 보여야 될 정답에 가까운 모습은 이런 겁니다. 일단 잘 들어야 됩니다. 지금 불만을 가진 지역 주민이 왔으니까 일단 잘 듣고 어떤 일이신가요? 잘 들어봐야겠죠. 경청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담당자와 협의해서 즉 A 사회복지사와 협의해서 논의된 결과를 A 사회복지사가 선생님에게 알려드릴 겁니다. 이게 정답에 가까운 태도입니다. 막 나서서 스스로 해결하거나 A 사회복지사 야단치거나 뭐 이러지 않고 자, 제가 책임자로서 A 사회복지사와 잘 협의해 보겠습니다. 업무에 대해서. 근데 이 업무를 맡고 있는 건 A 사회복지사니까 잘 A 사회복지사와 협의해 보고 그 결과를 A 사회복지사가 선생님에게 알려드릴 겁니다. 이렇게 해야 A 사회복지사의 업무가 A 사회복지사의 책임하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방식으로 대처하지 마시고 옹호 및 행정적 완충 기능 편들어주고 완충 기능을 해야 됩니다.